안녕하세요. 21의 생각 황혜랑입니다. 선거는 민심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 결과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광역단체장 선거만 놓고 보면 9대8, 야당의 숫자로는 승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세월호 심판론을 내세웠던 야당의 패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 막판에 보수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흘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마케팅이 통했고 여당은 수도권 3곳 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한겨레 21은 이번 주 야당을 향해 젠장 젠틀맨이라는 다소 논쟁적인 제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쩌면 조금 이를 수 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3년이나 남긴 했지만 차기 대통령 선거, 누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했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21 정치팀 송채경화 기자한테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서울시장이 되면 이제 대권으로 가는 가장 큰 발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한국일보를 보니까 그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수혜자라고 하면 박원순 시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차기 대권 후보 1위가 정몽준 새누리당 전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정몽준 의원은 이번에 13%포인트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대선 후보 1위가 된 건 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이렇게 이번에 한국일보 조사에서 나왔어요. 자세한 숫자를 보면은 한국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와 함께 6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7.5%, 문재인 의원이 13.6%, 안철수 의원이 12.2%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을 봤을 때 좀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야권 후보층은 굉장히 두터워졌는데 여권 후보층은 굉장히 좀 빈약해졌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왜냐면 1, 2, 3위가 다 야권 후보잖아요. 그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4위가 정몽준 후보, 정몽준 전 의원 7.8%, 그다음에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 4.7%, 김문수 경기지사 4.3% 이런 순이거든요. 앞부분은 야권, 뒷부분은 여권 이렇게 좀 차지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정 능력은 검증받았을지 몰라도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는 좀 검증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차기 대선 주자로 분류하기에는 조금 아직 이르다라는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문재인 의원도 그렇고 사실 정치권에 입장한 거는 얼마 안 됐거든요. 박원순 시장은 아예 이제 정치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국가 수반이라는 게 또 행정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한편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하셨지만 가장 큰 이번 지방선거의 수혜자가 박원순 시장이라면, 또 반대로 가장 크게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사람은 정몽준 후보자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으면서 서울시장에 이제 승부수를 던졌는데 당분간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앞으로 정몽준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대권 가도에 이번 선거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번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정몽준 전 의원이. 서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3.5%포인트 차이로 이제 박원순 후보 시장한테 졌는데, 자신의 지역구였던 동작구를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차이가 나는 16%포인트 차이로 졌거든요. 사실 자기의 지역구에서 더 큰 차이로 졌다는 건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를 겪으면서 본인이 어떤 새로운 공약을 내놓거나 정책으로 승부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네거티브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아들의 미개인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꼬리표처럼 앞으로도 좀 따라다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선 주자로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물론 이번에 이제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로는 여권에서는 1위였죠. 전체적으로는 4위였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지는 못할 거다라는 게 이제 총평인 것 같습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지지선언 단일화하면서 지지선언을 했다가 하루 전날 번복했던, 그렇죠. 그 이후에 가장 정치적으로 최대 위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야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대권 후보 지지층이 이제 두터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안철수, 그다음에 의원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꼭 이겼다라고 볼 수 없는데 그 개별 그 인물에서는 지지도가 높아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가 이긴 선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졌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졌다는 거에 대한 책임을 대표로서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에서 야당의 역할이 좀 부족했었다. 사실은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를 좀 날카롭게 비판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지지도가 오히려 올라갔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광주시장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잡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위에 있었던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 측면이 있고,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지지 기반이 좀 더 탄탄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야권 안에서도 그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손학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까지 이렇다 할 어떤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대권주자에서 그렇게 앞서 있지는 않지만 이번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서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정치권에 입성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호흡기를 좀 더 연명하게 호흡기를 달아줬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SNS 글도 봤는데 네. 그 한겨레 21 이번 주 표지가 좀 약간 논쟁적으로 네. 젠장 젠틀맨이라는 네. 제목을 달았는데 혹시 그쪽에서 야권 쪽에서 야당 쪽에서 이렇게 항의라든지 이런 건 안 들어왔었나요? 네, 뭐 공식적으로 들어온 항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목을 뭐 논의해서 정하긴 했는데 저 제목의 의미는 사실상 세월호 참사나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도대체 야당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나 김한길 대표가 너무나 젠틀맨의 역할만 했었다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뭐 표를 주고 그다음에 지지를 한 거는 나 대신 싸워달라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가만히만 있어서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야당 대권 후보 중에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 박원순 시장과 또 한 사람 꼽는 것이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를 꼽는데 그 과거에는 노무현 세력의 어떤 후예 정도로만 여겨지다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좀 대권으로 가는 발판을 확실히 마련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의견들이 있어요. 특히 네. 충청이라는 지역이 이제 전략적으로 좀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은 어떤가요? 사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자체가 뭐 급격히 올랐거나 뭐 대권 주자 유력한 반열에 올랐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사실 지사가 됐을 때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민주당 후보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당선이 된 거였고, 예전에는 뭐 자민련이라는 지역당이라든지 한나라당에서 주로 지사를 해왔었는데 이제 야권에서 지사를 한 게 처음이었는데 거기다가 재선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인물로 부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문제는 아직 지지율이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재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징이 영남, 호남 지지성에 굉장히 갈리는데 그중에서 충청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항상 해왔었는데 거기서 지지를 얻게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죠. 대선을 만약에 노리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야당에서 안희정 지사가 있다면 여당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그다음에 제주도지사가 좀 비슷하게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는 그 신진 세력으로 네. 대권 후보에서 떠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이분들은 아직 대선 주자라고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좀 이른가요? 차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좀 차착이라고 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재선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지사로서의 역할을 한 게 능력이 검증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좀 어느 정도 있는데, 남경필 지사 당선자나 아니면 원희룡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사가 처음이니까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좀 검증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두 분들이 뭐 능력이 있는 분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다 차출을 당했거든요. 본인들은 나가기 싫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기 싫다라고 했는데 당에서 인물이 없다, 당신들밖에 없으니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해서 나가게 된 분들인데, 그만큼 당내에서 이제 소신 있게 쇄신파로서의 어떤 역할을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해왔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없다라는 점이 또 문제고, 또 하나의 약점은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데서 좀 멀어져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세력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자기 지지 기반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친박 안에서는 이제 남경필 원희룡을 좀 약간 어떻게 경계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당 내에서 거물급으로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를 꼽자면 홍준표 이번에 당선된 경남지사, 그리고 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런 인물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밖에 다른 인물들은 좀 어떤 이름들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물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지사나 아니면은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이 상당히 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 여권에 사실은 이렇다 할 거물급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나오는 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여권에서는 차기 주자가 워낙 없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을 좀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리서치뷰로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반기문 총장을 포함시켜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반기문 총장이 21.5%로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20점 몇 %로 좀 약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반기문 총장이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데 물론 반기문 총장이 아직까지 나는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겠다라고 확인을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새누리당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이 같이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릴 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여권에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반기문 총장을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에 직접적으로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힌 적은 없지만 정치를 한국에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이렇게 내비친 적은 있나요? 확실하게 내비친 적은 없고 그냥 소문으로 한국에 행사가 있을 때 굳이 안 와도 되는데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더라. 정치에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소문 정도는 나온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새누리당의 좀 자가 발전이라고 네. 봐야 되는 게 맞나요? 네, 그런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기사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정당이 거의 맥을 못 추다시피 하면서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그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좀 굉장히 낮은 득표율을 보였는데 앞으로 대선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진보 정당에서 과연 이렇게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을 수 있는 후보를 내는 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조금 심기일전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의 전멸이라는 말이 거의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거의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뭐 정당 지지율이나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례를 뽑는 정당 지지율을 봐도 2010년에서는 한 7% 정도 얻었다면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그동안 사실 분열과 해체를 거듭했잖아요. 뭐 통합진보당에서 뭐 정의당으로 분열하기도 하고 막 군소 후보들이 여러 생기기도 했는데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기도 하고 본인들이 잘 못했던 측면도 있지만 또 제도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군소 정당들이 우리나라 이 확고한 양당 구조 체제 안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또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3년 동안 그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찾고 또 유권자들의 마음속 깊이 이렇게 파고드는 노력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 10일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준석 선장 등 청해진 해운 직원들의 형사재판인데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진실이 얼마나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말합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히는 것입니다. 라고요. 한겨레 21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잊지 않으려는 작은 걸음을 시작합니다. 공동 모금 캠페인 기억 0416인데요. 참사의 사회적인 기록을 위해서 시민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안산 지역 내 시민사회복지단체의 장기치유 프로그램도 지원합니다. 지금 자막으로 나가는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시면 캠페인의 주요 내용과 참여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1일 생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황혜랑이었습니다.